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2018년 이후 중단했던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정면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는데 취임 1주년을 맞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603명으로 오미크론 대응 단계 전환 기준인 7,000명에 근접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아직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확진 사망자 시신에서 감염된 사례가 없다고 밝히며 화장 후 장례를 치르는 기존 지침을 장례가 끝난 뒤에 화장하는 것으로 변경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100만 원 등 6대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하고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와 만났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소득세 인적 공제를 200만 원으로 확대하는 연말정산 개편안과 영유아 친환경 무상급식을 약속했습니다. 붕괴된 광주 아파트에 불량 콘크리트가 납품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사고가 난 39층 부위는 애초 방식이 아닌 기둥이 없는 공법으로 설계를 변경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용역업체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포항제철소에선 최근 3년 새 8명의 노동자가 연이어 숨져 부실한 안전관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든 사탕을 해외에서 대량 제조해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수험생들의 피로 해소에 손익이 있다며 이른바 열공 사탕으로 광고했는데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성품이었습니다. 북한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확실한 선물, 하지만 반갑지 않은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대미 신뢰 조치를 전면 재고하겠다며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국까지 닿는 미사일이죠. 이 ICBM 발사 재개를 시사한 겁니다. 하지만 이집트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까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어 대미 신뢰 조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 들어 4차례 미사일 시험에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1주년을 겨냥해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가의 존엄과 국권,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힘을 더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결론했습니다. 북한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2018년 4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는데 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중지할 것이다. 핵실험과 ICBM 발사를 다시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다만 당장 모라토리엄을 중단하는 것이 아닌 검토 지시 단계란 점에서 행동에 변화를 줄 여지는 남겨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토라는 그 표현을 볼 때 미국의 반응에 따라서 핵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 속도와 폭을 조절하겠다는 그런 숨은 의도도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한 가운데 2월 광명성절, 4월 태양절 전후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평화 구축이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임기 마지막까지 정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NSC 회의를 소집해 북한 동향을 긴장감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대화와 외교만이 답이라며 대화 재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북한이 사실상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폭탄 발표를 하자 미국의 대응과 반응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동안은 제재로만 그쳤었는데 뭐가 또 바뀔까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준락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예, 북한이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꼭 취임 1주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것,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재가동을 밝힌 시점,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생일잔치에 제대로 일격을 가한 매우 계산된 북한의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1분간 진행된 바이든 대통령 1주년 회견에선 모두 발언과 질의응답에서도 북한이라는 표현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남부 이슈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부에 집중이 됐는데 표면적으로는 북한 문제가 가려진 모양새입니다. 물론 이곳 시간으로도 저녁이었고 현재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어서 백악관, 국무부 공식 반응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올해 북한에 잇따른 도발에 대해서 한마디로 관심 끌기로 규정한 바 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North Korea trying to get attention. It's done that in the past. It'll probably continue to do that. But we are very focused with allies and partners and making sure that they and we are properly defended and that there are repercussions, consequences for these actions by North Korea. 북한이 도발로 관심을 끌어서 북미 관계에서 미국이 먼저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또다시 벼랑 끝 전술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은 도발과 제재 반복 속에 상응하는 결과로 20일 오후 3시, 우리 시간으로는 21일 오전 5시 유엔 안보리 회의를 개최해 공동성명 그리고 추가 제재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가 밝혔듯이 외교적 해법과 대화 재개 등도 함께 요구하며 미국 신중한 대응 속에서 일단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추가 제재에 북한이 미국이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경우에는 2017년 화염과 분노의 강대강 험악한 시기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북미 관계가 최악의 시기에서 최고의 관계로 전환되는 롤러코스터의 외교처럼 극적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7천 명이면 오미크론 대응 단계에 돌입하겠다고 했었는데 오늘 확진자가 6,603명, 턱밑까지 왔습니다. 대응 단계로 넘어가면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양성이 나오면 그때 PCR 검사를 받도록 시스템이 바뀌는데 문제는 일선 병원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직 내려온 지침도 없죠. 결국 당국이 1, 2주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하겠다며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지난주 3,000명대였던 신규 확진자가 오늘은 6,603명까지 치솟았습니다. 하루 새 800명 가까이 늘어 이 추세대로라면 내일은 당국이 오미크론 대응 단계의 기준으로 삼은 7,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 단계가 되면 재택치료와 자가격리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줄어듭니다. 동네 의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해 양성이 나와야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유증상자나 고위험군 등은 지금처럼 곧바로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재택치료자의 비대면 진료도 동네 의원이 담당하는데 대응 단계 돌입이 코앞으로 닥쳤지만 명확한 지침 등 준비가 되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1인 의약급에서는 매일 밤새는 업무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 신속항원 검사 같은 경우는 동선 관리나 아니면 시설 관련돼서 지원이 어느 정도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국은 대응 단계 도입 시점에 대해 하루 확진자 7,000명에서 일평균 확진자 7,000명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내일 7,000명이 나와도 즉시 대응 단계로 돌입하진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확산세를 막기 위해선 3차 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중화 항체가는 접종 전 대비 10.5에서 28.9배 증가하였고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14.3에서 21배 증가하였습니다. 당국은 설 연휴 기간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2월에는 확진자가 15,000명까지 급증할 수 있다며 사적 모임 자제와 개인 방역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사망자는 감염 우려로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화장부터 해야 했죠. 앞으로는 장례를 치른 뒤에 화장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사치를 통해 감염된 사례는 없다고 질병관리청이 뒤늦게 입장을 밝힌 건데 그동안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도 무시했던 당국. 이렇게 바꿀 거면 왜 그렇게 그동안 얼굴 한 번만 보여달라는 유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걸까요? 조동욱 기자입니다. 연구차 수십 대가 화장장 주차장에 가득 찼습니다. 가족들이 임종조차 지켜보지 못한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을 화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사망자를 통해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시신을 먼저 화장하고 장례를 치르도록 했습니다. 선 화장하고 후 장례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수의도 못 입히시고 그냥 바로 관에 모시고 바로 화장하시는 거라 아무래도 좀 더 혼란스러워하시죠. 하지만 질병관리청이 어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지금까지의 지침과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자료에서 WHO의 장례 지침 등을 검색한 결과 시신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며 시신을 접촉하지 않는 경우 전파 경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많은 언론이 지적한 내용인데 뒤늦게 인정한 셈입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대부분 얼굴도 못 봤지 않습니까? 지금 비과학적인 선화장 후 장례 지침은 시급히 바꿔야 합니다. 선화장 후 장례 지침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질병관리청은 장례 지침을 개정해 곧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고시와 또 지침을 개정 중에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방역 수칙을 엄수해서 장례 후에 화장이 가능하도록.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2년이 되는 오늘까지 전체 누적 사망자는 6,480명.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서둘러 화장해야 했던 유족들은 깊은 슬픔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지난해 이미 한 차례 방역 규제를 해제했다가 코로나 대유행이 발생했던 영국에서 이번에 또다시 방역을 대폭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가 감소해서라고 하지만 코로나 봉쇄 기간에 파티에 참석했다가 구석에 몰린 영국 총리가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자충수를 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이 지난해 12월 도입한 실내 마스크 착용과 대형 행사장의 백신 패스 의무를 다음 주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지났다는 학계 진단이 방역 규제 완화의 근거입니다. To the office and having looked at the data carefully, the cabinet concluded that once regulations lapse, the government will no longer mandate the wearing of face masks anywhere. 실제로 영국의 신규 확진자는 지난 4일 22만 명까지 치솟았다. 현재 10만 명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내에선 여전히 섣부른 방역 규제 완화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하루 평균 확진자가 75만 명으로 지난주보다는 다소 감소했지만 이번 환자 수는 15만 6천 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어서며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는 일본은 도쿄에서 음식점 영업시간을 저녁 9시로 제한하는 등 16개 광역지자체에 비상조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베이징에서 연일 확진자가 발생하자 학교 대면 수업을 중단하고 주요 관광지도 폐쇄했습니다. 为什么关呀？疫情啊。就因为那疫情，那什么时候开呀？ 또 광둥성 선전에서는 오미크론 감염이 해외 소포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보고 해외 발송 소포를 수령하면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유명 댄서 리아킴 등 예술인 그리고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앞서선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100만 원 공약을 발표했고 로저스와는 남북협력에 가져올 경제적 효과와 올해 시장 예측 등이 오갔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연두색 비니 등 힙합 복장을 입고 댄서들을 따라 조금씩 안무를 따라해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유명 댄서 리아킴 등 댄서들을 비롯해 다양한 예술인들과 간담회 일정들을 소화했는데 여기서 문화예술 6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예술인 기본소득 연간 100만 원과 일자리 50만 개 창출을 통한 문화 콘텐츠 2대 강국 등이 포함됐습니다. 문화 예산을 2.5%까지 늘리고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다만 기본소득은 당장 시작하기보다 임기 내 시행이 목표이며 지원을 늘린다 해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그대로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3대 투자자 가운데 한 명인 짐 로저스원은 화상 간담회를 열고 남북 평화가 불러올 경제적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I tell you, I will bring the Rolling Stones. You bring Blackpink. Let North Korea, let Mr. Kim bring somebody. We'll open the 38th parallel. We'll have a big, big, big party. 한반도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만 북한의 추가 도발 예고에 대해선 매우 유감이며 과거로 후퇴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직장인과 영유아 부모, 1,000만 반려인의 표심을 공략하며 생활 밀착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소득세 인적 공제를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고 부양가족 기준 나이를 현재 20세에서 25세로 올리겠다고도 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사회 진출 나이가 늦어지고 있다면서요. 박자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천만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줄인다며 현행 150만 원인 인적 공제를 200만 원으로 올리는 연말정산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2009년 1인당 150만 원으로 정한 뒤 지금 12년간 기본 공제액을 개편하지 않았습니다. 물가 상승과 최저 인건비 상승에 맞게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액을 200만 원으로 올리겠습니다. 사회생활 진출이 늦어지는 추세를 고려해 부양가족 기준 나이를 만 20세에서 25세로 상향하고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유류비나 식비 등에 대한 공제율을 2배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육아지원책과 저출산 극복안도 제시했는데 출생 후 같은 출발점에서 영유아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고 보육시설 간의 격차를 줄일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루 3끼 신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침과 저녁급식도 본인이 희망하면 국가가 지원을 하겠다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현행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조정해서 임신회당 60만 원가량의 바우처를 제공하고 산후 우울증 고위험군이나 저소득층은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10%로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평소 애견인으로 잘 알려진 윤 후보는 진료표준 수가제 도입으로 치료비 일부를 소득 공제에 포함시키고 유기견 방지책을 강화하겠다며 1,000만 반려인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열람을 문제 삼았던 윤 후보는 통신자료 제공 시 본인 알림을 의무화하겠다며 공수처를 겨냥했습니다. MBN 뉴스 박자원입니다. 상임선대위원장에 중도 성향 최진석 명예교수를 합류시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오늘은 보수 원로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를 영입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내각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수석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희 기자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보수 정치권 원로인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를 후원회장으로 영입했습니다. 김 명예교수는 안 후보에 대해 인물이 깨끗해 부정부패는 못한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인간으로서도 아주 겸허하고 교만한 빛이 하나도 없잖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지저분하게 안 한다. 이어 학회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안 후보는 임기 중반 중간평가를 받고 국민 신뢰를 50% 이상 받지 못하면 깨끗하게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녹취록 공방에 대해서는 뼈 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녹취록 서로 틀게 하고 그냥 대선에서 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앞서 같은 토론회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거론한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자신과는 인식이 상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정부는 대통령의 힘을 빼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그림자 내각의 형태를 띠고 있는 청와대 각 수석 제도는 즉각 폐지하겠습니다. 심 후보는 현재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도록 바꾸고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성평등부로 개편해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어제 저녁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홍준표 의원이 만나 이제 원팀이 되려나 싶었죠. 그런데
일단은 깨졌습니다. 홍 의원이 재보선 공천에 2명을 추천했고 윤 후보가 자신은 공천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거든요. 홍 의원은 두 사람 간의 얘기를 공개해 갈등을 더 증폭시켰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선대본 합류 조건으로 재보선에서 서울 종로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 대구 중남의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 공천을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경선에서 홍 의원을 지지했고 이 전 구청장은 지난 총선부터 대선 경선까지 홍 의원 캠프에 참여한 인물입니다. 홍 의원은 국정 운영을 담보할 만한 조치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는 추천한다고 공천되는 게 아니다.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정한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다가 좀 맡기고 저는 그 공천 문제에는 직접 관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미 지난 17일 최고위에서 종로만 전략공천, 나머지 4개 지역구는 경선을 하기로 잠정 합의한 만큼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기조의 변화가 있으려면은 아마 관계에 있는 분들의 정치적 타협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홍 의원은 물밑에서 논의해야 할 일을 공개해 비난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 갈등을 수습해야 할 사람이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런 사람이 대선을 이끌어서 대선이 되겠습니까? 이어 한 언론 인터뷰에서 홍 의원은 이른바 윤핵관이 자신을 못 들어오게 하니 선대본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며 합류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무속인이 활동했었다는 논란에 더 불을 지피며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공격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무속인의 선대위 활동 자체를 부인하면서 과거 민주당에서 일했던 역술인을 다시 거론했는데 민주당은 역술은 일종의 과학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천한빛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모 씨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이 관련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임 시절 전 씨의 조언을 받고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한 건 경악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일개 사인의 무속인과 그 내용을 공유하고 조언을 받아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키도록 청구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은 대단히 경악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후보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고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SNS에 총장 재임 시절에도 일찌감치 대통령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직권남용, 공무방해, 직무유기에 해당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대통령 후보 자격 상실감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법사위를 열어 신천지 압수수색 논란과 김건희 씨 수사 불응 등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논란 진화에 주력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전 씨를 캠프에 소개했을 것이라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 후보의 핵심 관계자일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캠프에 합류하게 된 계기가 후보자나 후보자 배우자의 추천이 아니라 다른 핵심 관계자 의원의 추천이었던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병준 전 상임위원장은 전 씨의 선대위 활동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이런저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전혀 무슨 제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지도 않았고요. 네. 민주당 선대위 역시 과거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역술인 협회장에게 임명장을 줬다는 지적이 나오자 조홍천 의원은 역술은 일종의 과학이라며 무속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선남비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안보람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하고 홍준표 의원 원팀이 되는가 싶었는데 아닙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듯이 홍 의원 어제 윤석열 후보를 만난 자리에서 서울 종로와 대구 중남구 전략 공천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선 국민이 불안해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깨끗한 사람이고 행정 능력 뛰어난 사람이고
국정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선의 전면에 나서야지 선거가 됩니다. 윤 후보는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할 문제라며 한 걸음 물러섰는데요. 대신 권영세 사무총장은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구태를 보인다면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은커녕 우리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인정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용히 해결할 수도 있지 않았었을까요? 아무래도 단둘이 만났으니까 거기서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한 걸까요? 글쎄 이게 공천권 다툼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대구성 공천은 보통 당 사무총장이 맡죠. 더욱이 서울 종로는 이번 대선에서 사실상 대선 후보의 러닝메이트 역할을 할 사람을 공천해야 하고 대구는 이미 100% 여론조사로 결정하기로 한 곳입니다. 그런데 홍 후보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나마 안정세를 찾았던 윤석열 선대위가 다시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MBN과 통화에서 전혀 몰랐다 이런 반응 보였는데요. 오늘 오후에 윤석열 후보를 만나서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지금 뭐 정권 교체에 집중을 해야지 어디 출마를 한다 이런 걸 논할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홍 의원은 권 사무총장의 공개 비판에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단 둘이 만난 얘기, 그걸 공개해서 자신을 비난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후보하고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방자하다. 그건 방자하기 이를 데 없다. 원팀 행보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예. 실제 홍 의원은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 올라온 그 선대위 고문은 없던 일로라는 제목의 글에 그렇게 되어간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불교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 사실 그 윤핵관에 대해서 예전에 좀 비꼬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단어를 가져다가 이핵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핵심 관계자라는 얘기겠죠. 이핵관까지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든 좀 버티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 탈당을 하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청래 의원 그제 SNS에 이재명 후보 핵심 관계자 이른바 이핵관이 끈질기게 탈당을 요구했다 이렇게 공개했죠. 국민의힘에서 처음 나온 이 핵관이란 단어 분열의 상징처럼 됐는데 굳이 민주당으로 끌고 들어온 겁니다. 이 핵관이 누구냐 궁금증만 오가는 사이 민주당의 미스터 쓴소리 조응천 의원은 오늘 공개적으로 정 의원에게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솔직히 차마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자진해서 좀 탈당해줬으면 하는 의원분들 주위에 많을 겁니다. 지금만큼 선당구사가 필요하다고 언제입니까? 지지율 정체가 지속하는 가운데 내분이라도 일어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이재명 후보 역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불교계에서 예고했던 그 전국 승려 대회는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내일이죠, 이제.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 월요일 의원 30여 명이 108배까지 하면서 성남 불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내일로 예정된 전국 승려 대회를 막진 못했습니다. 정 의원은 내일 합천 해인사에서 열리는 전국 승려 대회에 송영길 대표 등과 함께 참석해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일 예정인데요. 그런데 하루 앞둔 오늘 오후 서울 조계사 앞에서는 정청래 의원 지지자들이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치적 수세에 몰린 정 의원을 구하러 나선 건데요. 네. 내일 승려대회에서 사과로 일단 이번 사태를 어떻게든 매듭 짓고 싶었던 민주당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겠네요. 마지막으로 이준석 국민의당 대표가 예전에 왜 지방선거, 선거에 나간 사람들은 출마 시험을 보겠다, 자격시험을 보겠다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더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6월 지방선거 예비 출마자들의 역량 강화 교육 평가를 위해서 정당 사상 최초로 국민의힘 적격성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 오늘 유튜브 통해 그 취지를 설명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실력을 바탕으로 당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당 체질 개혁을 하는 이 첫 단추가 바로 이 적격성 평가입니다. 그냥 적격성 평가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직접 강의하는 당원 당규를 시작으로 정치관계법,
당 주요 정책 등 공직 수행에 필요한 자질 함양을 위한 일단 필수 강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가 시기랑 방법, 이런 평가 관련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일단 이 적격성 평가를 통해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이렇게 강조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강연을 듣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해야 된다. 준 다시 학교로 간 듯한 느낌도 듭니다. 정치톡톡 지금까지 정치부 안보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가 시작된 부분의 콘크리트 공사 공법이 애초 설계와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래는 지지대를 대고하는 건데 지지대 없이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건설사는 이걸 구청에 알리지도 않았죠. 당연히 안전성 검토도 받지 못했을 거고요. 홍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가 시작된 곳은 39층 바닥 부분. 이곳에 적용된 공법은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고 철근을 사용하는 무지보 공법이었습니다. 38층과 그 위 게스트하우스층 사이에는 피트층이라고 불리는 배관 설비층이 있습니다. 애초 건설사는 그곳에 나무 합판을 사용하는 재래식 거푸집 공법을 사용하기로 설계했지만 아파트 층보다 폭이 좁아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공법으로 바꾼 건데 이후 38층 지붕을 타설하다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공법이 바뀐 것을 관할 구청에 알리지도 않아 결국 안전성 검증조차 받지 못한 겁니다. 변경 신청이 전혀 없었고 승인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조건에 해당된다고. 사고 현장에서는 타워 크레인에 선을 연결하는 등 해체 준비가 마무리됐습니다. 수색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은 1200톤급 크레인 등을 동원해 내일부터 이뤄질 전망입니다. 장비 고정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오후부터 정상적인 크레인 해체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크레인 해체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에는 수색이 중단되고 인근 통행도 통제될 예정입니다. 내일 크레인 해체가 완료되면 건물 안정화 작업을 거쳐 상층부 수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붕괴된 광주 아파트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레미콘 업체 10개 중 8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이를 적발하고도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흐지부지 마무리했습니다. 또 인력 핑계를 댔죠. 강세훈 기자입니다. 붕괴한 아파트는 2020년 3월부터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는 한겨울도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타설 작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부실을 막지 않고 불법을 놔두고 있냐 하면 감리단에다 이야기를 해요. 불량 콘크리트가 사용됐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레미콘 업체 10곳 중 8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적발 시기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입니다. 붕괴한 아파트의 공사 기간과 겹칩니다. 비합비 자체가 불량하게 조작이 됐을 경우에는 콘크리트 강도에 영향을 미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후 현장 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진과 서면으로 끝냈습니다. 다시 확인하는 현역과 방문하는 거 여력이 안 될 거예요. 막 인력 한계라든가. 나쁜만 먹으면 이제 그렇게 조작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서로 이제 믿고 가잖아요. 현대산업개발과 감리회사 등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실 시공 정황이 양파 껍질 벗기듯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7개월 전에도 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에서 붕괴 사고가 있었죠. 이 사고와 관련해 징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우선 8개월 영업 정지. 그런데 이번 화동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에 대해서는 최대 1년 영업 정지가 가능합니다. 그럼 총 1년 8개월 동안 수주가 끊기게 되겠죠. 현대산업개발 시가총액은 이미 반토막이 됐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광주 동구청이 HDC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처분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해 6월 학동 재개발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의 고의 과실에 따른 부실공사 책임을 물으라는 겁니다.
관련법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최장 8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어떨까? 부실 시공으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최장 1년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현대산업개발에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건설업자의 일반 건설 상식에 반해서 시공을 함으로써 타인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가한 때에는 고의 과실에 의한 부실 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두 건 모두 최고 수준의 제재가 내려질 경우 1년 8개월의 영업정지까지 가능합니다. 영업정지 기간엔 신규 공사를 수주할 수 없어 현대산업개발은 기업 존립에 영향을 줄 정도의 타격을 입게 됩니다. 현대산업개발 주가는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후 8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시가총액은 지난해 7월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오늘 있었던 화제의 뉴스를 모아 보내드리는 빅뉴스 시간입니다. 서현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어디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네, 영국의 한 대형 마트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네. 영상을 먼저 보시면요. 한 여성이 마트 선반에 진열된 술병을 팔로 밀어서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어머. 바닥은 이미 이 여성이 깨트린 수백 개의 술병으로 아수라장이고 어휴. 술병에서 흘러나온 술에 이 여성이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네. 아예 병을 한 개씩 들고 내리쳐서 깨부수기까지 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랬대요? 네, 경찰에 체포된 이 여성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요. 네. 범행 이유에 대해선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어서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법원은 이 여성에게 12주의 징역형과 함께 약 8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비슷한 곤경에 처했지만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꾸짖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힘들어도 저거는 아니죠. 힘든 사람이 다 저런다면 이 세상 나만 할 일이 없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모두가 난동을 부린 겁니까? 네, 체코의 한 재벌이 속도 제한이 없는 것으로 유명한 독일의 고속도로죠. 아우토반에서 운전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최고 속도가 무려 시속 414km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차량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스포츠카로 꼽히는 부가티 모델이라고 합니다. 아니 부가티 무슨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414km다. 사실 좀 감이 안 옵니다. 열차보다 더 빠른 거 아닙니까? 맞죠? 네, 맞습니다. 보통 KTX의 최고 속도가 300km 정도입니다. 영상 속 슈퍼카가 KTX보다 1.5배 가까이 빠른 건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대략 400km니까 단순 계산을 해보면 1시간도 걸리지 않아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아니 왜 체코 사람이 독일까지 갔나 했더니 그 속도 제한이 없다는 아우토반에서 달리기 위해서인데 아무리 속도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 저렇게 달려도 되는 거예요? 네, 알려진 대로 독일 아우토반에 속도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독일 교통부는 다른 도로 이용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어떤 행위도 용납되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렇겠죠. 네, 실제 영상을 보시면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는 슈퍼카 옆으로 여러 대의 일반 차량들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자칫 잘못했다가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차량 통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운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렇게 달리다가는 그냥 살짝만 스쳐도 큰 사고로 이어지겠습니다. 무섭습니다. 다음 볼게요. 이번에는 속도가 아니라 높이입니다. 네, 이번에도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항공사 승무원 복장을 한 여성이 피켓을 들고 서 있는데요. 이 여성이 서 있는 곳 다름 아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죠.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 꼭대기입니다. 우와. 높이가 무려 828m라고 하는데 네.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아니 저 여성분은 왜 저기까지 올라갔대요? 위험해 보이는데. 네, 이 여성 승무원이 소속된 항공사가 두바이 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영상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8월에도 비슷한 영상을 공개해 인기를 끌자 이번에 두 번째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이 여성은 실제 승무원이긴 하지만 스턴트 우먼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스카이다이버나 모험가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니폼 뒤쪽과 건물 기둥을 고정해서 안전장치를 설치했기 때문에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저 높이 올라가서 저렇게 당당하고 웃는 모습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딱 좀, 우리나라 얘기입니까? 우리나라는 아니고 아르헨티나 이야기입니다. 네. 이번에도 화면을 보시면 건물 아래 장판을 들추자 얼핏 보면 파처럼 보이는데 이게 다 딱정벌레입니다. 수천 마리가 몸이. 우글우글 거리고 있는데요. 네. 수영장과 도로도 온통 딱정벌레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네. 이런 현상이 최근 아르헨티나 중부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나왔습니까? 네, 아르헨티나 당국은 최근 40도가 넘는 폭염과 폭우가 이어지면서 딱정벌레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빛이 있으면 벌레가 이렇게 모여드는 특성이 있어서 거리나 공공 건물의 조명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했다고 합니다. 폭염이 되면 저런 일까지 생길 수 있군요. 정말 이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누가 어떤 책을 선물한 겁니까? 네, 지난해 8월에 대구에 사는 10대 형제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키워준 친할머니를 살해한 사건 기억하고 계실 그때 텐데요. 충격이 컸었죠. 네, 오늘 이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법원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형에게는 징역 장기 12년과 단기 7년을 선고했고 범행을 도운 동생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바로 이 사건 재판부가 선고가 끝난 뒤에 이들 형제에게 책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박완서 작가의 자전거 도둑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저 책을 아직 못 봐서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저 책을 준 걸까요, 재판부? 네, 먼저 책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이 책이 도덕성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의 모습을 비판하는 동시에 양심 회복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책인데요. 단순히 형제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형제가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재판부가 이 책을 선물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실제 재판부는 책을 선물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고민해 보기 바란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형제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긴 했지만 부모님 없이 불우하게 자랐다는 점과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가 없다고 다 저러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소년들이 잘못을 진실로 뉘우쳐서 재판부의 뜻이 잘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빅뉴스 서영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협력사 직원이 차량과 충돌해 숨졌습니다. 벌써 3년째 8명이 숨진 건데 최정우 회장이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지난해 노동청의 특별감독으로 과태료를 받았음에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망 사건과 관련해 포항지청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안전을 최우선 핵심 가치로 철저히 실행하여 죄 없는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최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그룹의 모든 업무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의 핵심 가치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정우 회장의 다짐은 소용없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오전 포스코 포항제철소 3코크스 공장에서 스팀 배관 보온 작업을 하던 협력사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인은 9시 47분 코크스를 오븐으로 옮기는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도 채 안 돼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포스코는 최정우 회장 명의로 된 사과문을 통해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안전지킴이 등 현장 관리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코크스 상부에 이제 장입차가 이제 이동을 하는데 가동 설비거든요. 거기서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1차적인 또 문제가 있을 거고요.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에서만 지난 3년간 끼임 사고와 차량과의 충돌로 8명이 숨졌습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이 특별감독을 해도 사고는 또 일어났습니다. 노동청은 지난해 봄 법 위반 사항 225건을 적발해 4억 4천만 원의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술을 마시고 난폭 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추격 끝에 붙잡혔습니다. 도주 차량을 보고 쫓아가 앞에서 길목을 차단해준 용감한 시민 덕에
추격 30여 분 만에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색 승용차가 비틀대듯 갈짓자로 도로를 달립니다. 이를 본 시민이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순찰차가 용의 차량을 따라붙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속도를 내는 용의 차량. 시속 130km의 위험천만한 추격전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검은색 차량이 빠른 속도로 도주 차량을 앞지르더니 앞을 막아서고 여러 대의 순찰차가 옆과 뒤를 완전히 봉쇄해 30여 분간의 도주국이 끝이 납니다. 운전 중이던 20대 일반 시민이 도주 차량을 보고 쫓아가 검거를 도운 겁니다. 집으로 귀가하는 와중에 이제 그 도망가는 차가 좀 위험하게 운전하는 걸 봤어요. 이제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경찰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도주 차량을 쫓아가 검거에 큰 도움을 준 시민에게는 유공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열공 사탕. 열심히 공부를 하게 해주는 사탕이라며 주로 수험생들에게 이 사탕을 팔아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해주는데 왜 잡냐고요? 이 사탕엔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들어있었습니다. 1,000원에 사다가 10,000원에 팔았죠. 안진우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사무실 곳곳에 상자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 안에 든 건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한 사탕입니다. 수입업자는 이 사탕을 수험생 피로회복에 효능이 있다며 열공사탕으로 광고했습니다. 그런데 세간이 이 사탕의 성분을 분석했더니 식품엔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런 물질은 심근경색이나 고혈압, 근육통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데메틸타다라필과 한약재인 서양이 함유되어 식품으로 사용이 판매가 불가능함에도 마치 몸에 좋은 수입업자들은 말레이시아 현지 공장에서 사탕을 위탁 제조해 2020년 8월부터 17만여 개 20억 원어치를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불법 수입된 이 사탕 한 알의 수입 가격은 1,0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시중에선 10배가 넘는 10,000원에 팔렸습니다. 지금까지 사탕 12만 5천여 개가 주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됐습니다. 40대 수입업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한 세관은 온라인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얼마 전 서울 화곡동 빌라 7층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진 남성은 부동산 분양 합숙소에 감금된 채 집단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동산 홍보 일을 한다고 해서 직업을 찾으러 간 남성이었는데 말이죠.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주택가 골목에 쓰러져 있고 잠시 후 다른 남성이 다가가 주변을 서성이기만 합니다. 지난 9일 오전 10시쯤 20대 남성 김모 씨가 서울 화곡동의 한 다세대 주택 7층에서 떨어져 중태에 빠졌습니다. 피는 많이 흘러서 숨은 있더라고요. 근데 와서 구급차 싣고 가는 거 봤어요. 김 씨는 지난해 9월 숙식을 제공한다는 SNS 글을 보고 빌라를 찾아갔습니다. 부동산 분양업 합숙소라고 했지만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에게 김 씨는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김 씨의 머리를 깎고 때리는가 하면 김 씨를 베란다에 세워놓고 찬물을 뿌렸습니다. 감금 가혹행위엔 분양팀장을 포함해 7명이 가담했는데 분양팀장과 SNS 글을 올린 여성은 부부 사이였습니다. 남성은 합숙소를 탈출하기 위해 7층 베란다로 나와 지붕으로 이동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양팀장을 비롯해 동거인 4명을 검찰로 구속 송치한 경찰은 어제 다른 동거인 3명을 추가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화천대유 측에 5억 원을 입금한 사실이 추가로 알려졌습니다. 일종의 투자금일까요? 박 전 특검은 이에 대해 지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계좌만 빌려준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만배 씨가 박 전 특검의 딸에게 50억 원 정도를 준다고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정태훈 기자입니다.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돼 2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박영수 전 특검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억 원을 건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개된 김 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김 씨가 박 전 특검의 딸에게 50억 정도 줄 생각을 하는데 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검찰은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직후 해당 자금이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 측은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지인과 김만배 씨와의 자금 거래 과정에서 부탁을 듣고 계좌만 빌려준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이후 돈의 사용처 등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이미 소명된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 측도 최근 보도되고 있는 관련 녹취록의 진위도 의문이라며 재판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증거를 공개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시작하면은 적어도 서너 달은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어요? 영화에서 주인공은 식당 배달 직원으로 취직해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을 누비며 음식을 배달합니다. 이처럼 예전엔 상당수의 식당들이 직접 직원을 뽑아 배달을 시켰죠. 음식값에 배달료도 포함이 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과거 150만 원 안팎이던 배달 직원 월급이 최저시급 인상 이후 급격히 오르자 식당 주인들은 배달 대행업체를 통해 배달 기사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 이후 고객들도 배달을 더 선호하며 배달 수요는 폭증했죠. 거기에 대형 배달 플랫폼이 주문 대행 외에 배달 대행으로까지 사업을 넓히면서 배달 수수료는 또 올랐습니다. 식당과 배달기사, 소비자만 있었던 시장에서 배달 대행 업체가 끼었으니 누군가는 돈을 더 내는 게 맞겠죠. 하지만 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올 들어 대다수 배달 대행 업체는 수수료를 또 인상했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와 자영업자가 나누어서 내는 배달비는 7, 8천 원은 기본, 시간이나 지역에 따라 최대 12,000원이나 하는 곳까지 생겼습니다. 코로나로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들이 설상가상으로 물가 상승에 배달 수수료까지 올라 한계 상황이 된 겁니다. 오죽하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배달 대행업체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을까요?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1%가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는데 응답자의 53.4%가 배달비가 적절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만인의 사랑을 받았던 배우 오드리 헵번은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또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라며 더불어 사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불만이 급증하는데도 배달 대행업체가 자기들 이윤 극대화만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세상이 됐다지만 자영업자들이 사라진다면 배달 대행업체는 있으나 마나하게 됩니다. 그 당연한 진리를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배보다 배꼽이 큰 배달비였습니다. 코로나19 특수로 돈 잘 버는 골프장들이 여기에 더해 너도 나도 이용 요금까지 올려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죠. 정부가 요금이 저렴한 이른바 착한 골프장을 골라 세제 혜택을 주므로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는데 벌써부터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값을 올리긴 쉬워도 내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김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골프장은 회원제와 대중제 두 가지로 분류해 대중골프장엔 각종 세제 혜택을 줘 그만큼 이용요금을 낮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에도 회원제 골프장과 다를 바 없는 비싼 요금을 책정한 곳이 많아 불만이 큽니다. 이에 정부가 골프장 분류를 다시 나누어 이른바 착한 골프장을 골라내기로 했습니다. 대중골프장을 비회원제와 대중형으로 나눠 개편하는데 고가 정책을 고수하는 곳은 비회원제로 분류해 세제 혜택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대중형으로 지정되는 골프장은 계속해서 세제 혜택을 줍니다.
대중형 골프장은 이용료와 캐디, 카트 선택 여부, 부대 서비스 가격 등을 고려해 정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대중제 골프장에 걸맞는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골프 대중화라는 취지에 맞게 정부의 세제 우대라든가 혜택이. 더불어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18홀 기준 10만 원 이하의 공공형 에콜리안 골프장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벌써 회의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인원을 많이 뽑아가는 상황이잖아요. 그에 맞게끔은 또 금액도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팀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정부는 일단 올해 법 개정과 세제 개편안 등을 마무리한 뒤 내년에 착한 골프장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에서 느림의 미학을 뽐냈던 두산 유희관 선수가 오늘 은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공이 느린 투수는 안 된다는 편견을 깨고 이제 두산의 전설이 됐는데요. 최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언제나 밝은 모습이었던 유희관이지만 프로 생활을 마치는 순간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는 없었습니다. 역대 감독님들 그리고 제가 많이 부족한데 저를 지도해 주신 많은 코치님들. 그래도 유희관은 유희관. 뜻하지 않게 벌어진 음향 사고에도 유쾌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쏙 들어가네. 와, 은퇴 기자회견도 나다워 진짜. 와, 이렇게 항상 편견과 싸워왔습니다 저는. 자신의 말처럼 선수 생활 내내 괴롭혔던 건 공이 느린 투수는 안 된다는 편견. 하지만 뛰어난 제구력과 이닝 소화력으로 편견을 이겨낸 유희관은 통산 101승과 8년 연속 10승이란 대기록을 남겼습니다. 8년 연속 10승인 것 같아요. 8년 연속 10승이 또 가장 또 100승을 했다는 게 또 팬 여러분들의 편견을 깨지 않았나. 팬들에게는 한국 시리즈 우승 후 탈의를 하고 아이언맨으로 변신했던 그 유쾌한 선수로 기억되길 바라는 유희관. 항상 유쾌했던 선수, 그런 선수로 기억되고 싶고요. 팬들을 가장 또 생각했던 또 그리고 두산 베어스를 너무 사랑했던 그런 선수로 또. 웃는 얼굴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유희관다운 말을 남기고 정든 잠실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많이 좀 아쉽고 앞으로 그래도 언제 어디서 보던 또 웃는 얼굴로 제2의 또 인생 또 멋지게 살아야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오늘은 절기대한입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0도 가까이 내려가면서 절기에 딱 들어맞는 큰 추위를 보였는데요. 주말 아침까지는 강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이 쑥쑥 오르다 보니 당분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2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는데요. 체온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중부지방 곳곳으로 한파 경보로 격상된 곳이 많고요. 내일 아침 기온 대관령은 영하 20도 가까이, 그 밖에 곳곳으로는 영하 15도 안팎까지 내려가면서 아침에는 무척이나 춥겠습니다. 영남과 일부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 대기의 건조함이 남아 건조주의보가 수일째 발효 중인데요.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질 수 있어 불씨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낮 기온 4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은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 보이면서 공기질은 탁하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에 광주는 8도, 부산은 9도까지 오르면서요. 낮에는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내일까지 경북 남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1cm 안팎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주말에는 밤부터 충청 이남 지역으로 비 또는 눈 소식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